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11월 달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나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잘 안 간다고 하겠지만 제가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 세월이 제 마음속에 있는 세월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아 서글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얼굴에 묻어있는 세월은 현 세월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마구 얼굴에 분칠만 하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살갗은 더욱더 두꺼워지는 느낌만 듭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의 무서움과 두려움만 느껴지는 늦가을을 보내는 나의 심정입니다. 지난주에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정치에서 안 된다고 말하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맞다고 맞장구 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분의 사람만 따우뚱거리는 모습으로 이해는 가지만 모든 사업가를 싸잡아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는 몇몇 분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국민들을 위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정치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대통령보다 더욱 훌륭한 일들이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진정으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인 존 데이빗슨 록펠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록펠러가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기 전까지 그의 행보는 현대의 어떤 기업들도 흉내내기 힘든 대단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1878년 4월 미국 전체의 정유 능력에 해당하는 연간 360만 배럴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미 1881년 록펠러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신대륙이 개척되기 시작했을 때 영국 여왕이 개인에게 독점 사업권을 하사했던 때를 제외하곤 이 땅에 이런 절대적인 독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대를 같이 살았던 미국의 신화적인 부자들인 앤드류 카네기, J.P. 모건과 더불어 록펠러라는 이름은 현대 경영자들에게 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산 가치는 현재의 빌 게이츠의 3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부금을 낸 자선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경영 기법, 근검 절약을 그대로 따라하는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선 석유입니다. 주라기 공용의 시체가 땅속에서 수만 년 동안 썩어 만들어진 석유. 이미 현대인들의 산소, 공기와 같은 이 연료가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록펠러를 공용기업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래 기름으로 등잔을 밝히던 시대에 태어난 록펠러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내연기관이 필요한 시대를 살았으니 그의 사업은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시대를 잘 타고난 거인이었습니다. 물론 록펠러만이 석유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대의 그 수많은 석유업자들은 모두 록펠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나 독점한 록펠러는 기업인으로서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이 타 기업을 흡수통합하고 시쳇말로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악덕 재벌 기업의 전형이었습니다. 술도 여자도 음악, 미술 감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이토록 거대한 재산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건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전설적인 가문인 록펠러가의 시조인 존 데이빗슨 록펠러.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이주민들이 몰려들던 서부시대의 개막 10년 전인 1839년 7월 8일 뉴욕 북부 리치포드에서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윌리엄 에이버리 록펠러, 어머니는 일라이즈 데이빗슨 록펠러입니다. 어린 시절 간혹 떼돈도 벌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록펠러는 돈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 개발서의 원조가 되기도 하는 그의 근검 절약, 시간 절약, 성공의 지름길과 같은 이야기와 잠언들은 모조리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돈에 대해 남긴 감동적인 일화들도 인터넷 공간에 차고도 넘칩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1855년 클리블랜드의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월 26일 휴이트 앤드 터틀의 경리과 직원으로 입사해 회계장부 A를 기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곡물과 여타 상품의 위탁 판매와 생산물 하송도 담당하는 업체였습니다. 록펠러는 첫 직장에 취업한 9월 26일을 그의 두 번째 생일로 기념했습니다. 훗날 대성한 록펠러는 매년 이날이 되면 자신의 영지에 깃발을 올리고 그때의 일을 축하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다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게 하고 록펠러는 살짝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봐. 저기 장방형의 건물 좀 보라고. 내가 저기서 주급 4달러로 처음 일을 시작했지. 그의 회계장부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록펠러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그의 회계장부 정신을 일단 배워야 합니다. 록펠러 가문이 평전인 록펠러가의 사람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장부를 기록했으며 한 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금,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사업과 자선금의 내역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매주 그는 싸구려 하숙집의 집세로 1달러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소액 기부 모임의 75센트를 그리고 이리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주일학교에 5센트, 빈민구제 활동에 10센트, 해외 선교 활동에 10센트를 헌금했습니다. 그는 4달러 주급 시절부터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11조, 즉 자신의 수입의 10%를 헌금으로 평생을 낸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또한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부금을 선사한 자선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 거금 10만 달러의 기부금을 낸 록펠러에게 한 목사가 록펠러의 이 돈은 더러운 돈이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더러운 돈이 그 사회의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록펠러는 그 기부금을 내던 시절만 해도 이 시대의 최고의 범죄자라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이유는 그의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의 성장 배경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정경유차, 무자비한 기업 인수, 문어발식 회사 확장 등 록펠러는 회계 장부를 들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무너져버린 수많은 정유회사와 경쟁자들은 이를 갈았지만 록펠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엄정한 눈빛으로 적들을 관대하게 바라보면서 석유왕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그의 재산에 대해서 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된 직후부터 매일 500달러씩 저축을 해도 아마 록펠러의 재산만큼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록펠러는 이러한 엄청난 부를 사회에 반드시 환원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쩌면 그 눈덩이에 록펠러가 깔려 죽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프레데릭 게이츠 목사가 혜성처럼 나타나 그의 재산을 자선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게이츠 목사는 록펠러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미국 최초의 의학연구소인 록펠러 의학연구소 손자에 의해 훗날 록펠러 대학으로 개편,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실추된 이미지에 록펠러를 자비로운 자선사업가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97년을 살다 간만년의 록펠러는 그를 증오하던 세대가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미국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편 게이츠 목사는 탁월한 사업 감각으로 록펠러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도 당시 카네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철강 사업에도 손을 뻗어 재산을 늘렸습니다. 록펠러에게는 정말 신이 내려준 존재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람 쓰는 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모든 것을 맡겨라. 게이츠 목사 이외에도 그를 비방하던 많은 적들이 록펠러 밑으로 들어와 가장 충직한 사업가로서 활동했습니다. 록펠러의 시간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근 100년 동안 돈을 벌었고 평생 동안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록펠러는 1937년 5월 23일에 97세를 일기로 눈을 감을 때까지 부에 관한 한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은 25일에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치루었고 이 장엄한 날 전 세계의 스탠더드 오일 계열사에서 5분간 일손을 놓고 20세기에 누구보다도 활활 타올랐던 석유왕을 추모하였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그는 간신히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힘든 목소리로 스탠더드 오일에게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라고 말했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본의 왕이라는 말과도
상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재산을 기부와 사회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비판자들이 비아냥거려도 독실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의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사랑을 실천한 신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듯이 록펠러가 이 말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록펠러라는 사람은 많은 이야기들로 회자되지만 역대 전 세계의 지도자보다 그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불리어지는 것은 그 많던 자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는 사업가가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못된 사업가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한계를 느꼈을 때 하는 생각이 정치계에 진출이라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정치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정치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입니다. 야당의 박머머 의원이 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정치에 손을 뻗는 행위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내 생각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럼 진검다리TV의 군산뉴스를 진행을 맡은 앵커 백장미입니다. 오늘도 저의 진행을 도와주고 지난 일주일 동안 군산 뉴스들을 취재하고 보도하실 남달리 기자와 오향기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취재하기 위해 이곳저곳 많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군산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경치가 좋은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향기 기자가 군산시에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곳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의 말이 나왔으니 바로 오향기 기자가 취재한 군산에 있는 관광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기 기자. 네. 오늘 군산시에 소재한 많은 외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찰인 동국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국사는 1909년 일본 승려 선흥불관 스님에 의해 창건되어 일제강점기 36년을 일본인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뼈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겨진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대웅전과 요사체가 실내복도로 이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화려한 단청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무런 장식이 없는 처마와 대웅전 외벽에 많은 창문이 일본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4교 구인 고창 선운사의 말사로 동국사의 대웅전은 2003년 7월에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동국사의 본래 이름은 금강선사였습니다. 금강선사는 1909년 일본인 승려 내전불관이 군산의 포교소를 개설하면서 창건한 조동중 사찰입니다. 일본 불교는 1877년 부산의 개항과 함께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정토진종 대곡파가 포교를 개시하였고 1904년 군산에도 포교소를 개설하였고 1년 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까닭은 순수한 불교 포교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을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후 조선 총독부는 일본 불교를 포교하고자 1911년 6월 3일자로 사찰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불교는 전국의 별원, 출장소, 포교소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금강선사가 창건되기 전 군산에는 본원사, 군산사, 안국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금강사를 창건한 내전불관은 1909년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군산 지역을 순석하다가 군산 일조통에 있던 집을 빌려 포교소를 개설하였습니다. 1913년 7월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금의 동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럼 현재의 동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사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쪽문으로 올라서니 좁은 도로가 나옵니다. 바로 그 도로에서 이어지는 군산 동국사의 정면 입구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주차비가 무료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10분당 1,000원의 주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도 저렴해서 다행이지만 그냥 동국사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국사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곳에서 약 500m 우측으로 가면 지난주에 소개했던 신흥동 일본식 가옥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동국사는 대한불교조 개종 24교구 선운사의 말사라고 합니다. 기둥에는 24교구라고 보이는데 윗부분이 무언가로 가려져서 그렇답니다. 오른쪽의 기둥에는 선명하게 차문불문 이문은 문이 아니다라는 뜻이며 이문은 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라 합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으로 대웅전이 보이며 용마루는 거의 일직선 형태이며 지붕은 75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부 목재는 일본산 삼나무이며 대들보는 백두산에서 벌채한 금강송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색풍이 짙은 일본식 건물이 1909년에 지어져 1935년에 개축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원법당이며 현재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64호인 대웅전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땅에 지어진 사찰과 포교당은 무려 약 1060여 개라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사찰 역할을 하며 남아있는 절은 동국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웅전의 뒤를 돌아봐도 화려한 단청이 있는 우리나라의 사찰 구조와는 달리 아무런 장식이 없는 처마와 대웅전 외벽으로 많은 창문과 높다란 지붕선이 일본색을 나타냅니다. 대웅전의 뒤편으로 일본인들의 유골, 봉안당이 있었으나 해방 후 철거하여 유골은 서해 바다에 수장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멘트 기단만 남아있으며 그 앞으로 동국사의 유명한 흰개 눈동자가 희다는 동백이가 울타리에 있습니다. 이상 군산 관광지의 하나인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 토백이이신 분들은 동국사를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국내에 있는 어떤 사찰과도 다르게 생긴 사찰이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구경하기 위해 군산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남달리 기자가 군산을 취재한 기사들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달리 기자. 군산시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전시와 공연 등의 수동적 공간에서 탈피해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 점검을 통한 향후 활용 계획이 시민문화회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시민문화회관 옥상 등 야외 공간에서 요가, 스케이트보드 강습 등 참여형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실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시범사업은 공연, 전시 등 시민과 관객들이 수동적 주체였던 기존 공간 활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을 실험해보기 위한 것으로 시민문화회관의 운영, 리모델링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탁해 시행 중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 분야 국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한정된 기간이지만 공간 활용에 대한 폭넓은 실험을 위해 정적 활동인 요가 수업에서부터 동적 활동인 스케이트보드 강습, 소규모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난 10월 공개 모집한 3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임시 스케이트보드, 파크와 야외 영화 스크린 등을 함께 만들어보는 DIT Do It Together 프로그램이 포함,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지역사회와 공간 운영자,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향후 운영자, 선정 시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DIT는 함께 공간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공간에 대한 애착도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자재 재사용이라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다주체 참여 시공, 거점 공간 조성 기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는 마을재생 방안입니다. 또한 기간 중 마지막 날에는 스케이트보드 피날레 공연, 호원대 실용음악과 K-POP악과 공연 등을 기획,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한 오픈 이벤트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명 이내로 입장을 제한해 진행됐습니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사업은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좀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아 특화된 거점 시설로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 조성 후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갖춘 다양한 민간을 운영에 참여시키고 그 수익을 시설 운영에 재투자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민관협력형 PPP 프로세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문화회관이 오랫동안 자리매김했던 문화향 유공간으로서의 추억을 되살리는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선정됐으며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90억을 투입해 건물 리모델링, 야외 주차장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되며 리모델링 및 운영기획 운영자 및 설계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건축도시공관연구소와의 협약으로 위탁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인구수가 약 27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공연이나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학로 308, 옛 나온동 790-3에 있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이며 또 하나는 군산시 백토로 203 옛 지곡동 278번지에 있는 군산예술의 전당입니다. 새로이 지어진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모든 공연과 전시를 하면서 기존 군산시민문화회관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런 시도들을 하면서 활용 가치들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오향기 기자 차례인데 군산 시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사를 어떤 것으로 선정해 보도하실런지요. 그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기 기자. 네. 저가 취재한 기사는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년을 맞은 가운데 새만금이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급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새만금은 현재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트라이포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부 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포함한 주요 SOC는 올해 말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준공에 들어가는 등 한때 터덕거린 과거를 뒤로하고 새만금 내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동서중심축과 새만금 전주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남북도로와 함께 공항, 항만, 철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차로 20.4km에 달하는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며 새만금 접근성 향상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물론 새만금의 최초로 개통되는 내부 간선도로라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큽니다. 산업용 구용지에서 관광 내 저용지 방향으로 건설되는 남북도로는 2023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북도로는 6에서 8차로 27.1km에 이르며 9,647억 원의 국비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인 340구는 2022년 준공, 2단계인 120구는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타면제의 성과를 낸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규모가 확대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신항만 등 전기를 마련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늦어도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인입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2024년 착공되면 2027년부터 새만금 신항만으로 관광객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항만 공사는 기존 2에서 3만 톤급이던 부두시설 규모를 5만 톤급으로 확대하고 1단계 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호안 매립공사 공정률 96%,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 공정률 69%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총 9개 선석 중 2선석이 먼저 준공되어 새만금 내 물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SOC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새만금은 하늘길 국제공항, 바닷길 항만, 땅길 철도로 연결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갖춘 지역이 돼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반시설뿐 아니라 새만금 내부 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발전과 기회를 약속하는 땅, 새만금으로서의 본 모습을 차츰 갖춰가고 있습니다.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 면적의 32% 94.3를 차지하며 내부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2022년 모든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에서 재배되는 고품질 농산물들이 세계로 수출될 계획입니다. 방수제는
새만금 호수와 농업용지를 구분하며 내부 도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에는 방수제 55.4km가 이미 완공됐으며 2021년이 되면 62.1km 전 구간의 공사가 완료됩니다. 최근 SK와 GS를 비롯한 대기업의 연이은 투자 협약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산업단지와 잼버리 부지도 빠르게 매립, 조성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 중 현재 2개 공구가 조성됐고 1개 공구가 조성공사를 1개 공구가 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임대용지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최근 2년간 20여 개사가 입주 계약을 맺고 그중 14개사가 공사 중에 있어 새만금 산업단지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될 부지의 매립 공사도 빠르게 진행돼 현재 39.7%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어 잼버리 개최 전인 2022년 상반기에는 전체 면적 8.8의 매립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SOC 건설과 내부 용지 조성은 새만금의 동맥이 뚫리고 살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며 새만금 SOC를 따라 뜨거운 투자 활력이 돌게 되어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도 정부와 발맞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 내부 공사가 완공되어 군산시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남달리 기자가 취재한 보도를 듣겠습니다. 남달리 기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산시가 시내 일부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유료 공영주차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비추가 주목됩니다. 군산시는 11월 현재 수성동사무소 바로 옆 공영주차장과 수성 제1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촌 롯데몰 옆 공영주차장 3곳에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 중입니다. 이는 지난해 군산시가 국토부로부터 국비 36억 원을 확보한 지능형 교통체계 ITS 시설 및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시는 시스템 설치로 공영주차장 내 주차 현황을 파악하고 전광판 등의 주차 정보를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주차장의 경우 매우 혼잡할 뿐 아니라 낮 시간대 장기주차 차량과 개인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전이 안 된다는 점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통한 시민 편의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가 검토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유료화입니다. 다만 시는 이들 주차장을 당장 유료화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주차 현황 파악 후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유료화 도입이 필요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산 지역에서는 예전 옛 군산경찰서 건물 옆 주차장을 유료화했습니다. 현재 다시 무료 이용으로 바꾼 후 나온 주공시장과 고군산군도 일부 주차장에서만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등록 차량이 13만여 대를 넘어선 데 비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은 약 220개소, 주차면 1만 3천면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과 개인 주차장화되는 문제에 대해 단속과 감독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도심 등 관광객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에도 유료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현재 주차관제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는 새 공영주차장의 경우 상가 밀집 지역 등에 위치해 만약 유료화 정책 시행 시 일부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 후에 어떻게 할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목적은 유료화가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수송동의 주택지역에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뉴스를 오향기 기자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기 기자. 네. 오늘 마지막 뉴스는 군산시청의 고시공고 11월 12일자에 나온 내용인데 마을 주민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 장비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호속도 위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산시 교통행정과 063-454-7921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고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0 11월 12일부터 12월 1일 20일간입니다. 설치 장소로 4개소인데 옥서면 옥봉리 184-78의 속도 위반 단속 태투 2대며 계사동 791-4장소에 1대, 삼북동 1770장소에 1대, 총 4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즉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두 번째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세 번째 제출 방번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번호 063-452-0153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군산시청 고시공고에 나온 내용을 간추려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하기 위해 꾸준하게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인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취재하셨군요. 옛날보다 현 한국 사회의 안전망이 세계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범죄로부터, 교통으로부터 더욱 나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보고 마음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 주의하시고 특히 코로나19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